엄마, 할아버지 언제 죽을까? 18살 손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글쎄, 건강하셔서 90까지도 사실 것 같은데. 며느리의 한숨 섞인 대답. 그때까지 같이 살아야 해?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가면 안 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리철수 동지님 50년 만입니다. 잔액은 3,247억입니다. 그들이 짐 취급했던 할아버지. 알고 보니 북한 비자금 3천억의 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75의 박철수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평짜리 낡은 아파트 4식구가 살기엔 비좁죠.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동해 바다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움직이죠.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또 깨셨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2의 그녀는 전직 간호사였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죠. 미안하다.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방에 계세요. 아침은 알아서 드실 테니까.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왔죠. 책상 위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진들 속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박철수가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리철수입니다. 1972년에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 담당이었죠. 스위스 은행에 3천억이 넘는 비자금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 돈을 찾을 수 없었고 제 신분이 노출되면 북한 공작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평범한 중학교 교사로 위장하여 살았습니다. 교사로 40년을 일했죠. 아빠, 출근해요. 아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5살의 평범한 대학을 나와 취직한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늘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는 오지 마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러니? 아버지, 이번 회사 워크숍에는 오지 마세요. 다른 과장들은 부모님 모시고 오는데 아버지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창피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울렸죠. 할아버지, 학교 가요. 손자 지훈이가 뛰어나왔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 친구들이 우리 집 놀러 온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방에만 계세요. 나오지 마시고요. 왜 그러니? 그냥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없다고 했거든요. 부끄러워요. 18살 손자에게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실로 나가니 식탁에 밥 한 공기와 김치,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난 척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연금 나오면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니? 생활비로 써야죠. 아버지도 같이 사는데 보태셔야 하잖아요. 오후가 되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알았다. 이미 매달 150만 원을 생활비로 주고 있었지만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죠. 50년 전 이 바다를 건너 남한으로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스위스 은행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죽을까?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내 손자가 내 죽음을 기다린다니.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아니, 그냥.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너무 좁잖아. 친구들 데려오기도 부끄럽고. 그러게. 방 하나를 할아버지가 쓰고 있으니 아들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재산은 없나? 평생 교사로 일했으면 퇴직금이라도. 이미 다 썼대. 할머니 병원비로. 남은 거라곤 연금 200만 원이 전부야. 즉, 그것도 우리가 거의 다 쓰고 있잖아.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가시면 좋을 텐데.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죠. 엄마, 그럼 기초연금도 우리가 관리하면 안 돼? 그거 얼마 안 돼. 월 30만 원 정도? 그래도 용돈으로 쓸 수 있잖아. 그래.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3천억을 숨기고 가난한 교사로 살면서 가족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리철수 동지님이시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본명이었으니까요. 누구시죠? 국정원입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동해 바닷가의 한적한 카페였죠.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철수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절 아시죠? 저희는 선생님의 파일을 50년간 관리해왔습니다. 1972년 귀순 당시부터요. 그들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귀순 기록과 신원 정보가 모두 있었죠. 왜 이제 와서? 북한 정권이 곧 무너집니다. 늦어도 6개월 안에요. 그러면 스위스 은행의 동결 계좌도 풀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 서류와 계좌 정보를 정리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제 신변은 안전한가요? 아직도 북한 공작원들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들에게는 아직 비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곧 3천억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인가?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혹시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서요. 아버지 명의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다. 알아요. 하지만 어차피 저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요. 결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아들의 눈빛에서 탐욕이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또다시 가족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 받았어? 응, 내일 등기소 가면 돼. 다행이다.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받을 게 없네. 글쎄,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을까? 에이, 교사 월급으로 뭘 모았겠어? 우리가 조사해봤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통장이랑 다시 확인해봐. 이쯤 되니 분명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교직 생활을 했던 김 선생이었죠. 철수야,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가족들은 잘 있고, 응, 너 같은 사람이 복이야. 자식들도 다 잘 됐고,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족이지만 속은 썩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너 북한에서 왔다는 소문 들었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농담이야. 너처럼 성실한 사람이 무슨, 다행히 농담으로 넘어갔지만 불안했습니다. 50년간 지켜온 비밀이 들킬까봐.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아버지.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하지만 그녀 손에는 제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건 내 통장인데. 알아요. 그냥 잔액 확인 좀. 생활비 계산하려고요. 거짓말이란 걸 알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노골적으로 저를 내보내려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잠깐 거실로 나오세요. 할아버지, 저도 이제 대학 가야 하는데 공부할 공간이 필요해요. 손자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그래서 날 내쫓겠다는 거니? 내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혼자 계실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가 돌봐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난 아직 멀쩡하다.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알아봤어요. 동해시 실버타운. 시설도 좋고 월 비용이 100만 원이래요. 아버지 연금으로 딱이에요. 그들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연금까지 계산해서 싫다면 싫은 거야.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렸죠. 밖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엔 며느리와 손자까지 모여 있었죠.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요양원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집도 세시네. 어떻게 해? 강제로 보낼 수도 없고. 시간을 두고 설득하자. 어차피 갈 데도 없으실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다음 날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60대의 그녀는 제게 대놓고 말했죠. 사돈, 그만 좀 양보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시아버님 모시느라 제가 뭘 그리 폐를 끼쳤다고. 젊은 사람들도 살아야죠. 평생 시부모 모시고 살 순 없잖아요. 사돈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부모랑 같이 살아요? 우리 딸이 특별히 착해서 참는 거예요. 그만 욕심 버리고 요양원 가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 취급받는 게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였죠. 박 선생 집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시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한데. 어머, 치매 아니야? 글쎄,
가스불도 안 끄고 물도 틀어놓고 간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동네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동네 통장이었죠. 아, 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며느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 혹시 복지관에서 하는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시죠? 완전히 치매 환자 취급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죠.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아, 아버지. 그냥 서류 정리 좀. 내 방에서 나가. 아버지, 혹시 다른 통장이나 보험 같은 거 있으세요? 왜 그걸 내가 알아야 하니? 그냥 나중을 위해서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나가라고 했다. 아들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죠. 뒤져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국정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곧입니다. 한두 달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 가족들과 해외여행이라도 가시는 게 어떨까요? 해외여행이요? 네, 스위스로 가시면 일석이조일 겁니다.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다음 날 저는 가족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 네. 아버지가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비상금이 있다. 가족여행 한번 가자. 정말요? 얼마나 있는데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충분해. 10일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와, 할아버지 최고! 처음으로 손자가 절 반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씁쓸했지만 계획대로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50년의 비밀이 드러날 거라는 걸. 그런데 왜 갑자기? 아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들은 제 말을 믿었습니다. 어차피 곧 요양원에 보낼 늙은이의 마지막 바람 정도로 생각했겠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가족들은 계속 수군댔습니다. 비상금이 얼마나 되길래? 설마 우리 몰래 숨겨둔 돈이 많은 거 아니야? 에이, 교사 월급으로 뭘 모았겠어. 그래도 확인해봐. 통장 내역이라도.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천억의 비밀은 스위스 은행 금고 안에 있었으니까요. 출발 일주일 전, 저는 오래된 양복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리철수, 북한 노동당 재정 담당. 그 사람이 거기 있었죠. 이제 때가 왔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50년의 인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생애 최악의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잠깐 나오시죠. 아들이 거실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이게 다 뭐니? 아버지 재산 관련 서류들이요.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왜 내 재산을 내가? 아버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재산이 있나요? 숨긴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스위스 계좌를 알아낸 건 아니겠지? 없다. 다 알잖아. 정말이에요? 교사 40년 했는데 저축이 3천만 원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은퇴하고도 여유 있게 사는데 내가 뭘 숨겼다는 거야. 그럼 왜 갑자기 유럽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났고요? 그건 평생 조금씩 모은 비상금이야. 얼마나 되는데요?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그걸 숨기고 계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돈 없어서 허덕일 때도 그 돈을 숨기고만 계셨다고요? 그건 정말 비상시를 위한 비상시? 지금이 비상시 아니에요? 제가 되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엄마도 생활비 없어서 친정에 손 벌렸어요. 손자까지 합세했습니다. 완전히 몰아세우기였죠. 5천만 원이면 우리가 얼마나 숨통이 트였을까요? 이기적이세요. 정말. 자식 생각은 안 하고 혼자만 챙기셨네요. 가족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제라도 그 돈 내놓으세요. 여행 취소하고 우리 빚부터 갚아야죠.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아버지 돈이 어디 있어요? 가족 돈이죠. 그때 며느리가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시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평생 모시고 산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패만 끼쳤지. 그것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빨리 요양원이나 가세요. 돈은 놓고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죠. 진짜 5천만 원뿐일까? 더 있을 거야? 저 고집 보면 뻔하지. 통장 다시 뒤져봐. 금고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든 알아내야지. 이게 가족일까요? 돈만 노리는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 끔찍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동료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요? 뭐 특별할 게 있나요? 그냥 평범한 은퇴교사예요. 자랑할 것도 없죠. 재산도 없고. 오히려 짐이에요. 이번에 요양원 보낼 예정이에요. 더 이상은 못 모시겠어요. 제 아들이 남들에게 아버지를 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는 손자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숨어 있었죠. 야, 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없어. 아까 방에서 기침 소리 났는데, 그냥 친척 할아버지야. 잠깐 들른 거야. 아, 그래? 난 내 할아버지인 줄. 우리 할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어. 아빠 어릴 때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손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며느리 친구들이 왔습니다. 거실에서 수다를 떨었죠. 미영아, 시아버지 아직도 같이 사니? 응, 죽을 것 같아. 빨리 요양원 보내. 우리 시어머니도 작년에 보냈는데 너무 편해. 그러려고. 근데 돈 좀 숨겨놓은 것 같아서. 그럼 그거 먼저 빼내고 보내야지. 당연하지. 늙은이들이 돈 욕심이 더 많잖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인생을 조롱하는 웃음이었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방 앞에서 며느리가 열쇠 뭉치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는 거니? 깜짝이야. 그냥 혹시 문이 잠겼나 확인하려고? 내 방을 왜?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이란 걸 알았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방을 뒤지려 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왜? 여행 경비 확인하려고요. 환전도 해야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못 믿는 거 맞잖아. 제가 소리치자 모두 놀랐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세요? 너희가 날 도둑 취급하니까. 누가 도둑 취급했어요? 그냥 확인하자는 거죠. 5천만 원도 빼앗으려고 하면서 빼앗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쓰자는 거예요. 난 가족 아니니? 너희만 가족이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죠. 솔직히 가족 맞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인데.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니. 그래, 난 남이구나. 45년을 키운 아들한테도 손자한테도 다 남이구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더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서럽고 억울해서 리철수, 너무 오래 참았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다고. 창밖을 보니 동해 바다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 바다를 건너올 때의 각오가 떠올랐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때의 각오를 다시 새겼습니다. 이번엔 복수를 위해서.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5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72년 겨울, 평양 노동당 청사, 리철수 동지, 김일성이 직접 불렀습니다. 30살의 저는 떨면서 그 앞에 섰죠. 동지는 우리 당의 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이요. 감사합니다, 수령님. 특별 임무를 맡기겠소.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을 관리하시오. 그렇게 받은 것이 3천억이었습니다.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민은 굶주리는데 간부들은 사치를 일삼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숙청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졌죠. 다음은 제 차례란 걸 직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남한 귀순이었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스위스 계좌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하 20도의 추위.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총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쫓아왔던 거죠. 죽으림을 다해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얼어붙고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남한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새 삶을 위해서. 남한 정부는 저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스위스 계좌는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동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리철수는 죽고 박철수가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되어 평범하게 살았죠.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2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저 성실한 교사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위험했으니까요. 북한 공작원들은 여전히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3천억의 주인이면서도 평범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죠.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친구들은 다 부자인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때가 올 때까지.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괜찮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아내는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죽고 나서 변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고생만 하다 갔어요. 결혼 전 며느리에게 우리 집은 가난해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준호 씨를 사랑하는 걸요. 그때는 며느리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났죠.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겠지.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손자로 자랐으니까요. 50년간 가족을 위해 비밀을 지켰는데 그 가족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딸.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버리고 왔구나. 당시 5살이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55살이 되었겠죠. 그들은 아버지가 배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진실을 말하려 했죠. 이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럽으로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비행기표가 비즈니스석이에요? 손자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편하게 가야지. 와, 할아버지 짱! 5천만 원으로 비즈니스석을 끊었다니 다들 놀라워했죠.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철수 고객님, 잠시만요. 왜 그러시죠? VIP 라운지로 모시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가족들이 수군댔습니다. VIP 라운지? 아버지가 VIP? 라운지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국정원입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국정원? 따로 할 말씀이 있어서요. 가족분들은 먼저 탑승해 주시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괜찮다. 먼저 타고 있어. 가족들이 의아해하며 먼저 갔습니다. 선생님, 스위스에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은행 미팅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가족 소식도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따님이 평양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죠. 아버지, 국정원이 왜? 나중에 설명할게. 12시간의 비행 끝에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5성급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감탄했죠. 와, 대박. 이런 데서 자는 거야? 할아버지, 진짜 돈 많이 쓰셨네요. 다들 신났습니다. 하지만 전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얘들아, 은행 좀 가야겠다. 은행이요? 환전하러요? 그런 셈이지. 같이 가자. 스위스 은행 본점.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우와, 여기가 그 유명한 스위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리철수 님이신가요? 순간 가족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리철수?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 만이십니다.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리철수가 누구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다. 내 본명이야. 본명이요? 아버지 이름은 박철수. VIP룸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여러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죠. 리철수 선생님, 신분 확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문 인식, DNA 확인, 암호 입력.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확인 완료됐습니다. 계좌 정보를 보여드릴까요? 네.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32475920000000. 가족들이 무너졌습니다. 3천억?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아버지가 이런 돈이? 그때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철수 동지님, 대한민국 국정원입니다. 북한 재정 담당 출신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한? 아버지가 북한에서?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왔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리철수다. 1972년 북한에서 귀순했어. 노동당 재정 담당이었지. 그럼 이 돈은 북한 비자금이다. 50년간 숨겨왔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짐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무릎 꿇는 거니?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도 울면서 빌었습니다. 시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가족도 아니라며.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했잖아.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손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부 약정서였죠. 이 돈은 너희에게 단 한 푼도 안 준다. 네. 전액 통일 후 북한 재건 사업에 기부한다. 이미 정부와 약속했어. 아버지, 할아버지, 절규하는 가족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그 돈은 우리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거? 왜 너희 거지? 50년간 아버지를 모셨잖아요. 모셨다고? 짐 취급했으면서?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한 적 있어? 돈만 노렸지.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언제 죽냐고 물었지? 내가 다 들었어. 손자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초연금 빼앗으려 했고 요양원 보내려 했고 5천만 원도 뺏으려 했잖아. 하나하나 따지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리철수 선생님은 통일 영웅이십니다. 이 돈으로 북한의 학교 500개, 병원 100개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기부 절차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서명을 했습니다. 3천억이 공식적으로 기부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끝이야. 너희와는.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이 매달렸습니다. 50년 동안 기회를 줬어. 근데 너희는 날 가족으로 본 적이 없잖아. VIP룸을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끝인가요? 그래, 그럼 저희는 어떻게? 너희는 잘 살았잖아. 내일 나는 떠날 거야. 너희는 예정대로 여행하고 돌아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북한 가족을 만나러. 아들이 놀랐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그래. 50년 전에 두고 온 딸이 있어. 진짜 가족이지. 다음 날 저는 제네바로 떠났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이산 가족 상봉을 신청했죠. 한 달 후 판문점.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55세가 된 딸 수진이 뛰어왔습니다. 수진아,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딸은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도 셋이나 있었죠.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달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지만 반갑게 맞아줬죠. 우리 할아버지가 영웅이래요. 북한 재건에 3천억을 기부하셨다고. 그들의 눈빛엔 진정한 존경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통일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리철수 선생님,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리철수 통일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을 딴 학교. 꿈 같은 일이었죠. 아들이 잘못을 뉘우칩니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꺼냅니다. 너희 엄마를 생각해서 너희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아들을 완전히 버리지 말라고 했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작지만 신축 아파트 하나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이건 내 엄마 때문이지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우린 이제 남이야. 내가 원했던 대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통일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리철수 통일학교는 벌써 10개가 세워졌죠. 북한 가족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지킨 신념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손자가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남한의 손자는 제가 부끄럽다고 했지만 북한의 손자는 저를 영웅이라 부릅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차이겠죠. 지금 저는 평양에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행복합니다. 딸 수진이가 매일 찾아오고 손자, 손녀들이 웃음꽃을 피웁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학교 공사 현장에 가봐야지. 저도 같이 가요. 10살 손녀 은비가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리철수 통일학교는 이제 신계가 됐습니다. 3천억으로 시작한 사업이 온 국민의 성금으로 이어졌죠. 리철수 이사장님, 공사 현장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죠. 늘 혼자 외롭게 먹었던 식사도 이젠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오후엔 병원 건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철수 기념병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죠.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었죠. 저녁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 사위, 손자 셋, 손녀 셋. 북적북적했죠.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식사하면서 사위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후회 안 하세요? 그 많은 돈을. 전혀. 오히려 홀가분해. 5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대단하세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지. 밤이 되면 일기를 씁니다. 50년간의 습관이죠. 오늘도 행복했다. 진짜 가족과 함께여서 돈보다 귀한 걸 얻었다. 사랑과 존경. 75세에 시작한 새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더니 정말이었다. 창밖엔 평양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가끔 남한 가족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죠.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가겠죠. 이사장님, 내일 100번째 학교 기공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죠. 잠들기 전 북한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봅니다. 모두 웃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행복이구나. 혼잣말을 하고 불을 끕니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75세.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가족의 본색. 50년간 숨겨온 거대한 비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3천억을 포기하고 진짜 사랑을 선택한 할아버지. 때론 혈육보다 마음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이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